내가 막 축의금을 건넸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새 집을 시동생에게 명예 이전하라고 소리치셨다. 심지어 그 자리에서 서명까지 하라고 강요하셨다. 나는 냉소를 지으며 보안팀에 연락해 아파트 출입구를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다음 순간 시댁 식구들은 모두 새 집에서 쫓겨났고 그들의 짐은 길거리에 나뒹굴었다. 이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은 시누이 박미나 씨가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날이었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그녀가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에 도착했다. 내 손에는 정성껏 준비한 30만 원이 든 축의금 봉투가 들려 있었다. 우리 풍습상 집들이 축의금은 직접 건네야 복이 온다고들 한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거실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시누이는 손님들에게 과일을 내어주느라 분주했고 시동생 박민혁은 소파에 기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계셨는데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눈길 한번 주지 않으셨다. 나는 다가가 시누이 손에 봉투를 쥐어주며 웃으며 말했다. 언니, 집들이 축하해요. 작은 성이지만 받아주세요. 새 집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요. 시누이가 막 받으려던 순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 손에서 봉투를 확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붉은색 봉투에서 5만 원권 지폐들이 흩어졌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고 시끌벅적하던 거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시누이의 직장 동료 2명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슬그머니 스마트폰을 꺼내 이쪽을 찍기 시작했다. 나는 허리를 숙여 돈을 줍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거실 샹들리에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미나야, 이 집 애초에 내가 너한테 돈 보태주지 않았으면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이제 새 집으로 이사했으니 도리를 알아야지. 이 집은 당장 민혁이한테 명예 이전해야 한다. 오늘 네가 도장 찍어야겠어.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이 집들이는 사실 나를 겨냥한 함정이었다는 것을. 나는 대꾸하지 않고 재빨리 스마트폰을 눌러 아파트 보안팀 김 팀장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12동에 지원 필요. 시어머니는 내가 말이 없자 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시동생에게 눈짓을 보냈다. 박민혁은 즉시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가 서류를 탁자 위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형수님, 이거 명예 이전 동의서예요. 서명하세요. 형은 없지만 형수님이 서명하면 똑같아요. 엄마 화나게 하지 마세요. 나는 곁눈질로 서류를 훑어보았다. 갑과 을의 자리는 텅 비어 있고 맨 끝에 서명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일단 내 서명을 받고 내용을 채워 넣을 속셈이 분명했다. 이 동의서엔 집 주소조차 없는데 뭘 서명하라는 거죠? 내가 되물었다.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내 팔을 잡아챘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기세였다. 모르는 척하지 마. 오늘 서명 안 하면 이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그녀의 힘이 어찌나 센지 나는 비틀거렸다. 다행히 옆에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나를 부축해 주셨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김창님과 보안요원 3명이 들어왔다. 모두 검은 제복 차림의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들을 보고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기세등등해졌다. 당신들은 뭐야?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당장 꺼져. 김 팀장님은 그녀를 무시하고 나를 향해 말했다. 이서연님 지시하신 대로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거실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크지 않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보안팀, 이 아파트동 출입구를 봉쇄해주세요. 손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모두 밖으로 내보내주시고요. 시어머니는 내가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는지 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쳤다. 누굴 겁주는 거야? 여긴 미나 집이야. 네가 뭔데 건물을 봉쇄해? 박민혁도 거들며 김 팀장님을 밀치려 했다. 하지만 다른 보안요원에게 어깨를 제압당해 꼼짝도 못했다. 이서연님은 이 아파트의 지난 석 달치 관리비와 공과금을 모두 대납하셨습니다. 또한 박미나 씨가 주택 구매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빌려가셨고 차용증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 팀장님은 말하며 주머니에서 내가 미리 건넨 납부 영수증 사본을 꺼내 보였다. 신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행패를 부리려 김 팀장님의 얼굴을 핥히려 했지만 그가 몸을 피하자 다른 보안 요원이 재빨리 등 뒤에서 그녀의 팔을 제압했다.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 불분명하고 채무 분쟁이 있는 경우 저희는 채권자를 도와 현장 질서를 유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김 팀장님은 말을 마치고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했다. 보안 요원 2명이 시어머니를 양쪽에서 붙들고 다른 1명은 시동생을 끌어냈다. 신우이가 막으려 했지만 김 팀장님이 문 앞에서 저지했다. 박민아 씨, 함께 쫓겨나고 싶지 않다면 저희 업무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거실에 있던 손님들은 모두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다. 저 시댁 정말 너무하네. 재수 씨한테 서명을 강요해서 집을 뺏으려 하다니. 그러게 말이야. 축의금까지 내던지고 정말 무례하다. 시어머니는 끌려가면서도 소리쳤다. 이 강도 같은 놈들아,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신고하세요. 경찰이 와서 잘잘못을 가려주겠죠. 백지 계약서로 서명을 강요한 게 공갈 협박에 해당하는지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문 밖으로 끌고 나갔다. 박민혁이 발버둥치며 외쳤다. 내 짐은 아직 안에 있어요. 당신 짐은 베란다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래로 옮겨드리겠습니다. 김 팀장님은 그렇게 말하고 보안 요원 1명에게 베란다로 가서 짐을 옮기라고 지시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커다란 캐리어 몇 개가 아파트, 단지 길가로 옮겨졌다. 시어머니와 시동생, 그리고 차마 막지 못했던 시누이까지 모두 동 밖으로 쫓겨났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그들이 길거리에서 울고불고 난리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드러누워 허벅지를 치며 통곡했고 시동생은 캐리어 옆에 쭈그려 앉아 욕설을 퍼부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왔다.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었고 몇몇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아가씨, 정말 잘했어요. 저런 시댁은 버릇을 고쳐놔야 해요. 나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 흩어진 돈을 주워 한 장 한 장 곱게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는 동 안으로 돌아섰다. 아래층에서 벌어지는 막장 드라마는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내가 동 출입문을 닫자마자 아래에서 시동생 박민혁이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나를 찾아 올라오려 했지만 보안요원에게 막힌 모양이었다. 김 팀장님은 아래층에 보안요원 2명을 배치해 두었으니 안심하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관리비 대납 영수증과 신우이의 차용증을 가방에 잘 챙겨 넣었다. 그리고 아직 온기조차 채 가시지 않은 신우이의 새 집으로 돌아갔다. 거실은 방금 전에 소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과일 접시에서 포도가 바닥에 쏟아져 있었고 시어머니가 내동댕이 쳤던 축의금은 내가 주었지만 탁자 위에는 여전히 그 백지명의 이전 동의서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어 반으로 접어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미처 다 정리하기도 전에 스마트폰이 울렸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박 소장님이었다. 전화를 받자 소장님의 난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서연님, 아래층 아주머니께서 단지 안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계십니다. 관리사무소가 외부인과 짜고 입주민을 괴롭힌다고 주장하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 소장님, 저 지금 12동 박민아 씨집에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이쪽으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약 10분 후 박 소장님이 직원 1명과 함께 도착했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난장판이 된 거실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아래층 소란이 너무 심해서 입주민 단톡방에서도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는 신우이의 차용증과 내가 대납한 관리비, 공과금 영수증을 그에게 건넸다. 소장님, 이걸 보세요. 박민아 씨가 이 집을 살 때
제가 5천만 원을 빌려줬고 차용증도 있습니다. 지난 석 달간은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관리비와 공과금도 제가 대신 내줬고요. 그런데 오늘 집들이에서 그 어머니와 남동생이 이 집을 박민혁에게 넘기라며 백지동의서에 서명하라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인가요? 박 소장님은 서류를 다 읽고 나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정말 너무하군요. 이서연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 관리사무소는 이런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시 단지 안으로 들어오려 하면 즉시 경찰서에 연락하겠습니다. 마침 그의 무전기가 울렸다. 보안요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장님, 12동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박민혁의 외삼촌이라고 주장하며 이서연님을 찾고 있습니다. 문을 부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와 박 소장님은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동입구에 도착하자 꽃무늬 셔츠를 입은 중년 남성이 보안요원에게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너희들이 뭔데 날 막아? 내가 누군지 알아? 박민혁과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외삼촌, 바로 저 여자예요. 박민혁이 나를 가리켰다. 저 여자가 보안요원을 시켜 우리를 쫓아내고 누나 집을 뺏으려고 해요. 그 남자는 고개를 돌려 나를 살벌하게 쏘아보았다. 당신이 박민혁 형수라고? 내가 경고하는데 당장 보안요원들 물리고 명예 이전 동의서에 도장 찍어. 안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에서 못 살게 만들어주지. 나는 냉소하며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당신 박민혁의 외삼촌 김영철 씨 맞죠? 작년에 박민혁이 저한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3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아직도 갚지 않았어요. 이게 그가 직접 쓴 차용증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제 신분증을 몰래 훔쳐서 신용카드를 만들고 2천만 원을 현금 서비스 받았어요. 은행에서 독촉장이 집으로 날아왔는데 이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김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박민혁을 쏘아보며 소리쳤다. 내 엄마 병원비 때문에 돈 빌린다고 하지 않았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는 또 뭐야? 박민혁은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했다. 외삼촌, 그게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어요. 정신이 나가? 이건 범죄야. 김영철은 화가 나서 박민혁을 때리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막아섰다. 사돈, 애 때리지 마세요. 다 저 여자가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이라고요? 나는 스마트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거기에는 박민혁이 내게 돈을 빌릴 때의 대화가 똑똑히 녹음되어 있었다. 사업 좀 해보려고요. 엄마한테는 병원비라고 했어요. 걱정하실까 봐요. 이 녹음 파일 100억 본도 있습니다. 만약 박민혁 씨가 돈을 갚지 않고 신용카드 대금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증거들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할 겁니다. 그리고 외삼촌께서 운영하시는 인테리어 자재상에도 한번 찾아가 보죠. 조카가 사기치는 걸 이렇게 잘 도와주시는지 물어보려고요. 김영철은 이제 완전히 기가 꺾였다. 그는 박민혁을 잡아 끌며 말했다. 당장 형수님께 사과하고 돈 갚아. 안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내 사업도 끝장이야. 박민혁이 반박하려 하자 김영철이 무섭게 쏘아붙였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다. 든든한 지원군이 무너지자 시어머니도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고 그저 나쁜 것이라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나는 박 소장님을 돌아보며 말했다. 소장님, 보안팀에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단지에 들어오려고 하면 즉시 저에게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요. 박 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무전기로 지시를 내렸다. 김영철은 박민혁과 시어머니를 데리고 캐리어를 끌며 잿빛 얼굴로 떠나갔다. 떠나기 전 나를 한번 쏘아보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고작 이 정도 수단으로 나와 싸우려 하다니. 하지만 나는 그들이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신우의 집으로 돌아와 나는 박민아 씨 회사의 인사팀에 메시지를 보냈다. 아래층에서 시어머니와 박민혁이 난동을 부리는 영상을 첨부했다.
물론 손님들과 다른 입주민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들이 행패 부리는 부분만 남겼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박민아 씨는 집들이에서 가족들이 재수 씨에게 명예 이전을 강요하는 것을 묵인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귀사의 직원 행동 규범에 저촉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는 인사팀이 즉각 조치할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박민아 씨에게 이 일에서 발을 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했다.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전화가 울렸다. 남편 박민준이었다. 전화를 받자 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한테 전화 왔어. 당신이 엄마랑 민혁이를 쫓아내고 김영철 외삼촌까지 협박했다며?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나는 소파에 기대어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님이랑 민혁이가 당신 누나 집을 민혁이한테 넘기라며 백지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나를 협박한 건 알고 있어? 민혁이가 나한테 빌려간 돈도 안 갚고 내 신분증으로 신용카드 만들어서 현금 서비스 받은 건? 나한테 무슨 짓이냐고 묻기 전에 당신 가족들부터 단속하는 게 어때?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는 그냥 마음이 급해서 그랬을 거고 민혁이도 잠시 철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가족끼리 대화로 잘 풀어야지. 대화로 풀자고? 나는 실소했다. 그들이 백지 동의서를 내밀며 나를 협박할 때 왜 나랑 대화로 풀지 않았을까? 내가 건넨 축의금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을 때 왜 대화로 풀지 않았을까? 박민준, 이 결혼 생활 계속하고 싶으면 당신 가족들이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못하게 해. 그럴 생각 없으면 우리 이혼해. 나는 말을 마치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이런 남편 더 이상 데리고 살 필요가 없었다. 박민준의 전화를 끊은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내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회사 안내 데스크 직원이었다. 젊은 여직원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팀장님, 아래층에 아주머니 두 분이 피켓을 들고 문을 막고 있어요. 팀장님이 시댁 재산을 가로채고 노인들을 내쫓았다고 소리치고 출근하는 직원들한테 막 이상한 말을 해요. 보안팀이 막고는 있는데 너무 심하게 난리를 쳐서요. 혹시 한번 오셔야 할까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아내였다. 시동생 박민혁이 결혼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의 아내는 시골에만 있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회사까지 쳐들어온 것이다. 나는 가방을 챙겨 들고 회사로 향했다. 가는 길에 회사 보안팀 최 부장님에게 메시지를 보내 일단 상황을 진정시키고 그들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로비 CCTV를 전부 녹화해달라고 했다. 회사 건물 아래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부터 로비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골판지로 만든 피켓을 들고 있었다. 그 위에는 붉은색 매직으로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악독한 며느리 이씨 시댁돈 1억 횡령의 집 사고 시어머니와 시동생 길거리로 내쫓아 그 옆에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시동생의 아내인 듯했다. 그녀는 바닥에 앉지는 않았지만 지나가는 동료들을 향해 외치고 있었다. 여러분, 이 씨랑 어울리지 마세요. 아주 악독한 여자예요. 시댁돈까지 빼돌리는 사람이라고요. 최 부장님과 보안요원 2명이 그들 앞을 막아서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가 다급하게 다가왔다. 팀장님, 드디어 오셨네요. 저분들이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팀장님 상사 만나게 해달라고 난리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어머니에게 바로 가지 않고 구경하는 동료들 앞으로 다가갔다. 가방에서 미리 인쇄해온 서류 뭉치를 꺼내 흔들며 말했다. 동료 여러분, 잠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상황은 저들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매달 시어머니께 용돈으로 200만 원씩 보내드린 이체 내역입니다. 어머님은 본인 연금도 매달 300만 원 넘게 받으셔서 제가 그분 돈을 횡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작년에 시동생 아내가 저에게 2천만 원을 빌려간 카톡 대화 기록입니다. 돈을 빌려가자마자 저를 차단하고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건 어제 집들이에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백지명의 이전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하는 사진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 10대분이 모두 증인입니다. 나는 서류를 가까이 있던 동료 몇 명에게 나누어 주었다. 서류가 사람들 손을 거치자 웅성거리는 소리에 방향이 바뀌었다. 아, 그런 거였어? 저 시댁 정말 막장이네. 돈 빌려가고 안 갚고는 적반하장으로 난리네. 대단하다. 시동생 아내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녀는 달려들어 내 손에 있는 대화 기록을 빼앗으려 했다. 거짓말 마. 내가 언제 당신한테 돈을 빌렸어? 증거 조작하지 마. 최 부장님이 즉시 그녀를 막아섰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그녀와의 카톡 대화창을 열어 그녀 눈앞에 들이밀었다. 지금 바로 당신한테 전화해 볼까요?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이체 기록을 조회해 볼까요? 당신 작년 8월 15일에 나한테 빌려간 2천만 원, 당신 농협 통장으로 입금됐어요. 계좌번호 352로 시작하는 거 맞죠? 내가 계좌번호를 부르는 순간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내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다. 나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옆으로 살짝 피했다. 그녀는 허공을 휘젓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네가 감히 피해? 그녀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최 부장님과 다른 보안 요원이 황급히 그녀를 붙잡았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바로 112에 전화했다. 네, 경찰이죠? 신고 좀 하려고요. 저희 회사 로비에서 어떤 사람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저를 폭행하려고 합니다. 주소는 555 55빌딩입니다. 신고 전화를 끊고 나는 시어머니와 시동생 아내를 보며 차갑게 말했다. 계속 떠드세요. 경찰 오면 당신들이 나한테 돈 빌리고 안 갚은 거, 명예 이전 강요한 거, 그리고 지금 회사에 와서 허위 사실 유포한 거 전부 다 차근차근 얘기해보죠. 과연 누가 잘못했는지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눈에 띄게 작아졌고 시동생 아내는 옆으로 슬금슬금 물러나며 시선을 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 2명이 도착했다. 그들은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내가 제공한 이체 내역, 카톡 대화 기록, 사진을 확인했다. 그리고 로비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시어머니와 시동생 아내를 한쪽으로 불러 조사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변명하려 했지만 경찰관이 명예훼손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자 금세 조용해졌다. 시동생 아내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을 바로 인정했다. 결국 경찰은 그들에게 구두 경고를 하고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과 우리 회사 동료 단톡방에 퍼뜨린 허위 사실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내게 사과하라고 했다. 마지못해 하는 사과였지만 적어도 동료들 앞에서 그들의 거짓말이 탄로 났다는 점이 중요했다. 경찰이 돌아간 후 최 부장님이 구경하던 동료들을 해산시켰다.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마자 또 전화가 울렸다. 열쇠 수리공이었다. 어제 보안 요원들이 시동생의 짐을 아래로 옮긴 후 문득 박민혁이 예전에 이 아파트 단지에 자신의 보물들을 보관할 원룸을 얻었다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실제로 그가 10동의 원룸 월세를 얻은 것을 확인했다. 회사로 오는 길에 나는 열쇠 수리공에게 연락해 그 원룸 앞에서 기다려달라고 했다. 나는 그가 신우이의 새집에 있던 가전제품들을 그곳으로 옮겼을 거라고 의심했다. 그 가전제품 중 절반은 내가 집들이 선물로 사준 것이었다. 냉장고와 세탁기는 내가 지난달에 막 구입한 것이었고 영수증도 내게 있었다. 나는 부장님께 반차를 내고 곧장 10동으로 향했다. 열쇠 수리공이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전에 나를 도와줬던 보안요원 2명도 함께 서 있었다. 내가 수리공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문이 열리자마자 거실에 내가 선물한 냉장고와 세탁기 그리고 신우이의 전자레인지와 밥솥이 쌓여있는 것이 보였다. 이서연님, 이건 열쇠 수리공이 당황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기사님, 걱정 마세요.
이미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이건 불법 점유입니다. 경찰이 곧 도착할 거예요. 10분도 되지 않아 아까 회사 소란을 처리했던 경찰관들이 도착했다. 우리가 막 원룸 안으로 들어섰을 때 문 밖에서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박민혁이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집안의 경찰관들과 나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당신들이 왜 여기에? 그 말은 내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나는 바닥의 가전제품들을 가리켰다. 이건 내가 신우이에게 준 집들이 선물이고 저건 신우이 물건이에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걸 당신 집으로 옮겨왔죠? 박민혁은 누나가 옮기라고 했어요. 저쪽에 두면 불안하다고 해서 라고 변명하려 했다. 그래요?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신우이 박민아에게 전화를 걸고 스피커폰으로 바꿨다. 언니, 민혁이한테 새 집에 있는 냉장고랑 세탁기, 자기 원룸으로 옮겨달라고 했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박민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그런 적 없는데. 박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경찰관이 한 걸음 다가와 수갑을 꺼내 보였다. 박민혁 씨, 타인 재물 불법 점유 혐의로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박민혁은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관에게 붙잡혀 벽에 제압당했다. 나는 그가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모두 그가 자초한 일이었다. 누구도 탓할 수 없었다. 박민혁이 경찰에 연행된 후 나는 보안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가전제품들을 일단 관리사무소의 빈 창고로 옮겼다. 열쇠 수리공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막 돌아서려는데 스마트폰이 울렸다. 신우이 박민아였다. 전화를 받자 그녀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재수 씨, 경찰한테 말 좀 잘해서 민혁이 좀 풀어주면 안 될까요? 걔가 그냥 잠시 철이 없어서 그런 거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나는 창고 문에 기대어 차분하게 말했다. 언니, 그가 철이 없었는지는 경찰이 조사해서 밝혀낼 거예요. 그보다 어제 집들이에서 어머님이랑 민혁이가 나한테 명예 이전 강요할 때 언니는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이제 와서 동생을 풀어달라고요? 언니가 빌려간 5천만 원이랑 내가 대납한 관리비는 언제 갚을 생각이에요? 전화기 저편은 한참 동안 조용했다. 이윽고 박민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재수씨, 우리 집이 정말 미안해요. 저 지금 회사도 정직당했고 새 집은 봉쇄돼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임시로 작은 원룸 얻어서 지내고 있어요.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제발. 화해하고 싶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승낙했다. 어쨌든 그녀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었고 그녀가 법정에서 증언해준다면 박민혁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터였다. 우리는 아파트 단지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박민아는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손도 대지 않은 라떼 한 잔이 놓여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다.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내 앞으로 밀었다. 재수씨, 여기 1,000만 원이에요. 제가 지금 마련할 수 있는 전부예요. 나머지 4천만 원은 분할해서 갚을게요. 제발 민혁이에 대한 고소 좀 취하해주고 우리 집 재산보전 신청도 풀어주면 안 될까요? 나는 봉투에 손대지 않고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2부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화해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2가지예요. 첫째, 남은 4천만 원과 은행 이율에 따른 이자를 한 달 안에 모두 갚아야 해요. 이게 상환 합의서예요. 서명하세요. 둘째, 어제 집들이에서 어머님과 박민혁이 백지 동의서로 나를 협박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해야 해요. 이건 증인 진술서고요. 여기에도 서명해야 합니다. 박민아는 서류를 집어들고 훑어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우리 엄마랑 동생인데 그들이 먼저 나를 궁지로 몰았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어제 그들이 나에게 서명을 강요할 때 언니는 막지 않았고 오늘 민혁이가 언니 집 가전제품을 훔쳐갈 때도 언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화해를 원한다면 대가를 치러야죠. 박민아는 입술을 깨물고
한참을 망설였다. 결국 그녀는 펜을 들어 상환 합의서와 증인 진술서에 서명했다. 내가 서류를 챙겨 막 입을 열려던 순간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들어왔다. 그 뒤에는 캐리어를 든 남자가 따라 들어왔는데 바로 박민혁이었다. 어느새 경찰서에서 풀려난 모양이었다. 박민아, 이 배신자 같은 년. 시어머니는 박민아의 팔을 잡아채 의자에서 끌어내렸다. 네가 감히 저런 서류에 서명을 해? 누가 널 키웠는지, 내 동생이 널 위해 뭘 했는지 다 잊었어. 박민혁도 한 걸음 다가와 내가 탁자 위에 놓은 서류를 낚아채 바닥에 던지려 했다. 나는 재빨리 손을 뻗어 서류를 다시 빼앗아 왔다. 누나, 미쳤어? 박민혁이 박민아를 쏘아보았다. 이거 서명하면 나 감옥 가야 해. 우리 집안 망하는 꼴 보고 싶어? 박민아는 시어머니에게 팔을 붙잡혀 고통스럽게 얼굴을 찡그렸다. 엄마, 민혁아, 당신들이 너무 심했어. 재수 씨는 잘못한 거 없어. 우리가 미안해야 할 일이야. 네가 감히 전현 편을 들어?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손을 들어 박민아를 때리려 했다. 나는 재빨리 그녀를 막아서고 박민아를 내 뒤로 끌어당겼다. 때리지 마세요. 나는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했다. 이미 서명하고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와서 강요해봐야 소용없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행패를 부리려 하자 카페 직원이 다가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주머니, 계속 소란 피우시면 저희도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멈칫했지만 입으로는 계속 욕설을 중얼거렸다. 박민혁은 소란을 피울 수 없게 되자 박민아를 보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꿨다. 누나, 내가 잘못했어. 재수 씨한테 말 좀 잘해서 고소 취하게 해줘. 나 앞으로 정말 착하게 살게. 다시는 사고 안 칠게. 누나 새집도 내가 지켜줘야 하잖아. 내가 감옥 가면 누가 누나를 도와줘? 박민아는 박민혁을 보며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재빨리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다. 언니 잊었어요? 그가 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언니 집 가전제품을 자기 원룸으로 옮겨놓고 언니한테 뒤집어 씌우려 했잖아요. 동정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박민아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저었다. 민혁아, 난 널 도와줄 수 없어. 네가 잘못한 일은 네가 책임져야 해. 박민혁은 박민아가 마음을 돌리지 않자 얼굴색이 싹 변하더니 그녀의 가방을 낚아채려 달려들었다. 날 안 도와주겠다고? 그럼 누나 통장에 남은 돈이라도 내놔. 내가 사람들한테 합의금이라도 줘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나 진짜 감옥 간단 말이야. 박민아는 가방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박민혁과 엎치락뒤치락 했다. 둘은 실수로 옆 테이블을 들이받았고 컵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그들이 몸싸움하는 장면을 녹화했다. 그리고는 한쪽으로 비켜서서 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변호사님, 박민혁이 지금 반성은커녕 박민아 씨의 돈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공갈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방금 시어머니가 카페에서 박민아 씨를 때리려 했고 카페 물건도 파손했습니다. 재물손괴로 고소하는 것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는 듣고 나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금 녹화한 영상 잘 보관하시고 내일 박민아 씨와 함께 사무실로 오세요. 고소장을 작성하죠. 그리고 박민혁 씨의 가전제품 불법 점유권은 이미 증거가 충분해서 승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여전히 몸싸움을 벌이는 박민혁과 박민아, 그리고 옆에서 욕설을 퍼붓는 시어머니를 보며 냉소했다.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결국 박민아는 박민혁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내 설득에 따라 나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변호사는 그녀를 도와 재물손괴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해 주었고 시어머니가 이전에 그녀를 괴롭혔던 증거들도 추가로 확보하게 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올 때 박민아는 한숨을 쉬었다. 재수 씨, 고마워요. 재수 씨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그들에게 시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언니는 그저 올바른 선택을 한 것뿐이에요.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온 다음 날 법원은 2건의 소송을 모두 접수했다. 내가 박민혁을 불법 점유로 고소한 건과 박민아가 시어머니를 재물손괴로 고소한 건이었다. 변호사는 재판이 일주일 후에 열릴 예정이니 모든 증거를 미리 준비해두라고 했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시댁 식구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다. 차단 목록에 있던 박민준이 어떻게 알았는지 여러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나중에는 가족끼리 법정까지 갈 필요 없다. 엄마가 울고 계신다. 고소 취하해라는 문자까지 보냈지만 나는 읽고 바로 삭제했다. 답장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재판 당일 나와 박민아는 30분 일찍 법원에 도착했다. 변호사는 이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와 박민혁도 도착했다. 박민혁은 고개를 숙인 채 나를 쳐다보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분노에 찬 얼굴로 우리 옆을 지나가며 일부러 내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 나는 무시하고 변호사를 따라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는 각자 사건을 진술하라고 했다. 나는 박민혁이 가전제품을 불법 점유한 증거를 하나씩 제출했다. 내 이름으로 된 가전제품 구매 영수증, 원룸 현장 사진, 경찰 출동 기록, 그리고 당시 원룸 앞에서 녹화한 영상까지. 박민혁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그 가전제품들은 박민아가 자발적으로 준 것이고 내가 일부러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 판사가 박민아 씨가 언제, 어디서 자발적으로 주겠다고 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우물쭈물하며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박민아가 진술할 차례가 되자 그녀는 시어머니가 카페에서 그녀의 캐리어를 부수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카페 직원이 찍어준 사진이었다. 그리고 집들이 때 몰래 녹음했던 녹음 파일도 제출했다. 녹음 파일에는 시어머니가 집을 민혁이한테 명의 이전에 오늘 당장 도장 찍어 라고 고함치는 소리가 똑똑히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녹음 파일을 듣자마자 흥분해서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저건 가짜야. 전현이 조작한 거라고. 판사는 법봉을 두드리며 법정 질서를 유지하라고 경고했다. 재판을 방해하면 법정 경위에게 끌려나갈 수 있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조용해졌지만 입으로는 계속 중얼거렸다. 다음은 증인신문 순서였다. 변호사는 박민혁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했다. 원고가 제출한 가전제품 영수증은 구매 시점이 집들이 일주일 전이며 결제자 역시 원고입니다. 피고는 박민아 씨가 자발적으로 증여했다고 주장하지만 박민아 씨는 법정에서 이를 부인했으며 피고는 어떠한 서면 증여 계약서나 대화 기록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주장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박민아 씨가 제출한 녹음 파일은 사법 감정 결과 편집되거나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나는 미리 신우이의 직장 동료 2명에게 연락했고 그들은 기꺼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해 주었다. 이로써 녹음 내용의 진실성이 입증되었다. 시어머니와 박민혁은 제출할 증거가 거의 없었고 그저 우리는 한 가족이다. 며느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 집 재산을 가로채려는 속셈이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판사는 감정이 아닌 증거로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당일 선고를 내렸다. 박민혁은 10일 이내에 불법 점유한 모든 가전제품을 반환하고 나에게 가전제품 운송비, 보관료,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포함하여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시어머니는 박민아에게 캐리어와 그 안의 물품 손해에 대해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결과를 듣자 박민혁은 의자에 주저앉았고 시어머니는 불공평하다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판사는 이미 퇴정한 후였고 법정 경위가 다가와 판결 결과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했다. 그들은 마지못해 서명하고 나갔다. 떠날 때 박민혁은 나를 살벌하게 쏘아보았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판결은 내려졌고 그가 아무리 쏘아봐도 소용없었다. 판결이 효력을 발휘하면
그들이 순순히 이행할 줄 알았다. 하지만 일주일 후 내가 박민혁에게 가전제품을 반환하라고 연락하자 그는 나를 차단해버렸다. 박민아가 시어머니에게 배상금을 요구하자 시어머니도 난 돈 없어 알아서 해라고 잡아댔다. 나는 변호사와 상의한 후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집행관은 곧 박민혁과 시어머니에게 연락했다. 먼저 그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원룸에 찾아갔지만 안은 텅 비어 있고 낡은 책상과 의자 몇 개뿐이었다. 박민혁은 가전제품은 이미 팔았어요. 새로 사줄 돈은 없고요. 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시어머니의 은행 계좌를 조회해보니 그녀가 매달 32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집행관은 그 자리에서 다음 달부터 그녀의 연금에서 매달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배상금이 완납될 때까지 압류하기로 결정했다. 박민혁 명의로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중고 전동 스쿠터 한 대뿐이었다. 집행관은 그것도 등록해두고 만약 그가 계속 가전제품을 반환하지 않으면 스쿠터를 경매에 붙여 그 돈으로 동일한 모델의 가전제품을 사주겠다고 통보했다. 강제 집행 문제를 처리하고 나니 예전에 김영철이 박민혁을 도와 나를 협박했던 일이 떠올랐다. 나는 당시 녹화해 두었던 그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영상 파일을 찾아 그가 소속된 자영업자 협회에 연락했다. 협회 직원은 내 신고를 듣고 빠른 시일 내에 김영철 씨를 면담하겠다고 답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친구를 통해 김영철의 인테리어 자재상성이가 나빠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전에 그와 거래하던 몇몇 인테리어 회사가 그가 조카를 도와 재수 씨를 협박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인성에 문제가 있다며 거래를 끊었다는 것이다. 김영철이 협회에 가서 해명하려 했지만 협회 직원이 내가 제공한 영상을 보여주자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한다. 그 후로 그는 다시는 시댁 식구들과 연락하지 않았고 그들의 일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나는 또한 시어머니와 박민혁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예전에 함께 광장 춤을 추던 아주머니들도 그들을 보면 피해 다녔고 이웃들도 등 뒤에서 그들이 상식이 없고 빚도 갚지 않는다고 수군거렸다. 한 번은 박민혁이 단지 내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주인이 물건을 팔지 않으려 했다고 한다. 당신 남의 돈 떼먹고 안 갚는다며? 우리 가게 물건도 떼먹을까봐 무서워서 못 팔겠네. 그들은 완전히 단지 내의 왕따가 되었다. 모두가 등을 돌렸다. 이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였다. 법원에 강제 집행 통지서가 나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나는 집 앞에서 익숙한 두 사람을 발견했다. 시어머니와 박민혁이었다. 그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동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들이 계단에 쭈그려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다가가자 두 사람은 즉시 일어섰다. 시어머니가 한 걸음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반걸음 뒤로 물러나 그녀의 손길을 피했다. 드디어 왔군. 박민혁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법원에서 내 스쿠터를 경매에 붙인다고 하고 엄마 연금도 압류당하게 생겼어. 다 너 때문이야. 오늘 당장 강제 집행 취소해. 안 그러면 내가 매일 여기서 너를 기다릴 거야. 시어머니도 거들었다. 그래, 며느리라는 게 어떻게 시어머니랑 시동생한테 이럴 수가 있어. 천벌받을련 당장 집행 취소하고 우리한테 돈 좀 줘. 그럼 이 일은 없던 걸로 해줄 테니. 나는 그들의 막무가내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냉소했다. 사실 그들이 나타나기 하루 전 나는 이미 문 앞에 CCTV를 설치해 두었다. 그동안 겪은 일들 때문에 나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그들 앞에서 흔들었다. 당신들이 한 말 전부 녹화되고 있어요. 문 앞에서 길을 막고 모욕하는 건 협박죄에 해당돼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 경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봅시다. 박민혁은 내가 겁주는 줄 알고 내 스마트폰을 낚아채려 했다. 경찰 가지고 겁주지 마. 오늘 네가 진짜 나를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가 내 스마트폰에 손을 대는 순간 나는 뒤로 피하며 동시에 112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자 나는 주소와 상황을 경찰에게 설명했다. 전화를 끊은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이 도착했다. 경찰관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내 진술을 들은 뒤 시어머니와 박민혁에게 직접 말했다. 두 분의 이러한 행동은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파출소까지 가주셔야겠습니다. 박민혁이 반항하려 했지만 경찰관에게 어깨를 제압당해 꼼짝도 못했다. 시어머니는 경찰이 사람 친다 고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다. 주변 이웃들이 소리를 듣고 나와 구경하며 누군가 작게 말했다. 진작에 잡혀갔어야지. 매일 여기서 길 막고 있어서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네. 결국 시어머니와 박민혁은 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로 행정구류 5일 처분을 받았다. 그들이 연행될 때 박민혁은 고개를 돌려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나는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을 겪은 후 그들의 협박은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박민혁이 구류된 지 셋째 날 나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저편의 여성은 자신을 박민혁의 아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박민혁 씨랑 이혼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예전에 제 신분증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갚지를 못해서 대부업체 사람들이 제 시골집까지 찾아왔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혹시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혼 서류 처리해야 해서요. 나는 박민혁이 구류 중이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알려주고 변호사를 통해 소송 이혼을 진행하면 더 빨리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해 주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박민혁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모두 그가 자초한 일이다. 그의 아내가 이혼을 선택한 것은 그저 손절매를 하는 것뿐이었다. 나중에 듣기로는 박민혁이 풀려나자마자 그의 아내가 이혼 합의서를 들고 그를 찾아갔다고 한다.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박민혁이 동의하지 않자 그녀는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이혼을 판결했고 아이는 그녀가 키우게 되었다. 박민혁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지만 그의 현재 상황으로서는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박민혁이 이혼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나는 또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시어머니가 입원했다는 것이었다. 의사는 그녀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으로 뇌졸중이 왔다고 했다. 나에게 병원에 와서 간호해달라고 했다. 나는 전화를 들고 몇 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의사에게 말했다. 저는 그분 아들과 이혼 소송 중입니다. 법적으로 제가 그분을 부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 판결받은 대로 법원을 통해 그분 연금에서 해당하는 배상금을 계속 지급받을 겁니다. 간병은 그분 아들이나 딸에게 연락해 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박민준에게 시어머니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문자로 보냈다. 그리고 그를 차단 목록에서 해제했다. 어쨌든 그의 어머니이니 그가 돌볼 의무가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민준에게서 답장이 왔다. 이미 병원에 갔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고 이혼하지 말자고 물었다. 나는 문자를 보고 바로 불가능해라고 답장했다. 그리고 그의 번호를 다시 차단했다. 이 모든 일을 처리한 후 나는 이혼과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와 박민준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었는데 결혼 전에 내가 마련한 돈으로 계약금을 냈고 결혼 후에는 대출금을 함께 갚아왔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 이혼을 신청하며 아파트는 내가 갖겠다고 요구했다. 계약금은 내가 냈고 시댁이 나를 괴롭힐 때 박민준은 시종일관 방관하며 나를 전혀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박민준은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변호사가 그가 시댁의 협박을 묵인하고 나를 방치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자 그는 결국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던 날 나는 이혼 증명서를 손에 들고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해 아파트를 내놓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좋은 가격에 팔렸다. 집을 판 돈을 받은 후 나는 박민준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내 짐을 챙겨 남쪽 도시로 가는 비행기 표를 샀다. 환경을 바꿔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다. 새로운 도시에 도착해
나는 발코니가 있는 오피스텔을 얻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 새로운 동료들은 모두 친절했다. 주말에는 공원을 산책하거나 서점에 가서 책을 읽었다. 가끔 박미나와도 연락을 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새 집으로 다시 들어갔고 시댁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다고 했다. 직장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가끔 서로의 삶을 공유했지만 과거의 일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나는 발코니에 서서 아래층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문득 그 지긋지긋했던 일들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다. 이제 꿈에서 깨어났고 내 인생은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왔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내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시댁의 구속도 무의미한 결혼도 없는 오직 자유와 새로운 삶만이 있을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완벽한 엄마. 결혼 7년 차. 나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귀가가 늦어지는 정도였다. 그러다 온갖 핑계를 대며 외박이 잦아졌다. 한 달 동안 그가 집에서 저녁을 먹은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물어보면 항상 접대나 회식이란다. 기껏해야 작은 회사의 격리사원인 그에게 무슨 접대가 그리 많은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 의심에 남편은 늘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모든 것을 내가 출산 후유증으로 성격이 예민해졌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행방에 대해 설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가 식탁에서 또다시 야근 문제로 언성을 높이자 옆에서 만화 영화를 보던 아들이 갑자기 짜증을 냈다. 아들은 밥그릇을 식탁에 콱 내려놓으며 불만스럽게 소리쳤다. 엄마, 아빠는 매일 밖에서 일하느라 힘든데 그만 좀 괴롭혀. 엄마는 맨날 집에서 살림하고 내 숙제나 봐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남편은 마치 든든한 아군이라도 얻은 듯 비웃으며 말했다. 최수진, 봐. 아들 민우가 당신보다 더 똑똑하네. 내가 이 집 가장이야. 내 돈으로 먹고 살면서 제발 사고 좀 치지 마. 아들은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식탁 위에서 가장 큰 돼지갈비찜 그릇을 남편 앞으로 밀어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고생하셨어요. 고기 많이 드세요. 어스름한 조명 아래 나는 아들의 앳된 얼굴을 보며 넋을 잃었다. 눈앞에 펼쳐진 부자간의 다정한 모습은 내게 가정의 온기 대신 지독한 아이러니만을 느끼게 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세 식구의 집이 어느새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었다는 것을. 아들과 남편이 한 팀, 그리고 내가 한 팀. 나는 남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전 나는 전업주부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결혼 전부터 남편과 약속했다. 결혼은 하되 내일은 계속하겠다고. 하지만 아들 민우의 탄생은 내가 명확하게 그렸던 인생 계획을 뒤흔들었다. 작은 생명을 위해 나는 남편의 설득에 못 이겨 직장을 그만두고 커리어우먼에서 전업주부로의 신분 전환을 받아들였다. 바로 그때부터 내 인생은 전례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아이를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것이 더 힘들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아들 민우의 성장 과정에서 내가 쏟은 에너지는 지난 수십 년간 쏟은 에너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 가끔 친구들이 결혼하더니 얼굴 보기 힘든 애라고 불평하면 나는 멋쩍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분유, 교육, 건강, 이 모든 것은 아이의 성장에 필수적인 고려사항이었고 하나같이 돈과 연결되어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과 나의 대화 대부분은 돈에 관한 것이 되었다. 거의 모든 대화는 격렬한 싸움으로 끝났다. 그는 내가 압박만 준다고 비난했고 나는 그의 월급 300만 원으로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갈지 막막했다. 우리의 감정은 팍팍한 현실 속에서 서서히 마모되었다. 이제 남편은 나를 보기만 해도 미간을 찌푸리며 혐오와 짜증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예를 들어 오늘 나는 그의 옷주머니에서 고급 뷔페 2인 세트라고 적힌 영수증을 발견하고 누구와 갔는지 물었을 뿐인데 그는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며 나와 격렬하게 다투었다. 아들이 있는 것을 의식해 나는 그에게 목소리를 낮추라고
아이가 놀란다고 타일렀다. 하지만 정작 먼저 놀란 사람은 나였다. 아들의 반응은 내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는 나를 마치 천한 하녀를 보듯 경멸과 짜증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나는 문득 낮에 아들 학부모 총회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고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과외와 학원을 끊은 적이 없었고 성적도 괜찮은 편이었다. 학부모 총회는 늘 내가 참석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교실에 도착하자 담임 선생님이 활짝 웃으며 다가왔다. 민우 어머님, 오셨어요? 어제 너무 늦어서 학부모 단톡방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민우가 학교 대표로 나간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어머님에 대해 쓴 글이더라고요. 아이가 글재주가 있으니 이쪽으로 잘 키워보셔야겠어요. 선생님의 말에 나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힘들게 아이를 키운 보람이 있구나. 우리 아들이 이렇게 기특하구나. 감탄했다. 하지만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 기쁨이 결국 내게 거대한 충격을 안겨줄 줄은. 학부모 총회의 학부모, 자녀 소통 시간에 담임 선생님은 아들에게 수상작을 모두 앞에서 낭독하게 하고 내게는 소감을 발표해달라고 했다. 아들은 의기양양하게 원고를 꺼내 들고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실어 글을 읽어내려갔다. 하지만 발표를 위해 단상 위로 올라가던 나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아들의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 엄마는 하늘색 원피스를 즐겨 입으시고 진주 귀걸이를 하신다. 엄마가 끓여주시는 된장찌개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나는 우리 엄마가 정말 좋다. 하늘색 원피스, 진주 귀걸이, 맛있는 된장찌개, 글에 언급된 엄마의 특징들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이 글의 제목은 완벽한 엄마였다. 나는 의아했다. 아들은 누구를 쓴 걸까? 누가 그의 마음속 완벽한 엄마일까? 선생님의 질문에 겨우 대답을 마치고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물었다. 글의 영감은 어디서 얻었냐고. 아들의 대답은 나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아래층 슈퍼 김은주 아줌마요. 예쁘고 요리도 잘하시잖아요. 그 아줌마 보고 쓴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랬는데 글은 원래 상상해서 쓰는 거라고. 엄마는 그냥 부르는 이름일 뿐이라고요. 솔직히 김은주 아줌마가 엄마보다 예쁘고 능력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남편이 아이에게 이런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사실에 나는 분노했다. 내가 이 가정을 위해 수년간 헌신한 대가가 고작 이런 몰상식한 말이라니. 그 생각에 나는 얼굴이 굳어졌다. 이 부자, 후즈와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아들이 신나게 뛰어가 문을 열었다. 아래층 슈퍼주인 김은주 씨가 탕수육 한 접시를 들고 우리 가족에게 환하게 인사했다. 어머, 식사 시간에 방해가 된 건 아니죠? 낮에 민우가 제가 만든 요리가 먹고 싶다고 해서 일찍 마치고 좀 만들어 왔어요. 말은 내게 했지만 김은주 씨의 시선은 은근히 남편 쪽을 향했다. 내가 아무 반응이 없자 그녀는 어색한 척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언니, 전 그냥 아이가 안쓰러워서 그런 거예요. 혹시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내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봤는지 아들이 급히 앞으로 나서서 김은주 씨의 손을 잡고 그녀를 막아섰다. 엄마랑 아빠가 싸우는 건 두 사람 문제고 은주 엄마는 나 때문에 온 거란 말이야. 무례하게 굴지 마. 나는 아들이 김은주 씨를 부르는 호칭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민우야, 방금 뭐라고 불렀니? 아들은 짜증스럽게 나를 쳐다보며 김은주 씨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은주 엄마요. 은주 아줌마가 나를 친아들처럼 생각해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내 가슴을 누군가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에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김은주라는 여자, 나는 예전부터 좋아하지 않았다. 가식적이고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이었다. 이 아파트로 이사 왔을 때 택배 문제로 한 번 다툰 이후로는 거의 왕래가 없었다. 그녀는 남편과 같은 고향 출신이라
유난히 사이가 좋아 보였다. 나는 그 친밀함이 남편을 거쳐 아들에게까지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은 사이 남편이 팔짱을 끼고 내게 말했다. 최수진, 당신은 정말 속이 좁아서 사회생활을 못해. 은주 씨가 우리 아들 위해서 직접 요리까지 해서 가져다 줬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사람을 째려봐. 그러니 아들이 글짓기 할 때 당신 얘긴 쓰지도 않지. 은주 씨한테 좀 배워. 상냥하고 현명하게 맨날 악귀처럼 굴지 말고. 머릿속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현기증이 몰려와 신발장에 기대 겨우 몸을 지탱했다. 눈앞에 적개심 가득한 부자, 푸즈와 더위만만한 표정의 김은주 씨를 보며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배워요? 전 아마 못 배울 것 같네요. 전 아무나 불쑥 나타나서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꼴은 못 보거든요. 유부남 아들한테 엄마 노릇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이해 못하고요. 남의 엄마 노릇이 그렇게 좋으면 실컷 하게 해줘야죠. 내 말에 김은주 씨의 눈가가 1분도 안 되어 붉어졌다. 남편은 분노에 차일어나 나를 향해 말이 심하다고 소리쳤고 아들은 나를 세게 밀치며 아빠를 따라 나를 노려보았다. 엄마, 은주 엄마가 우리 먹으라고 맛있는 탕수육 만들어 왔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빠 말이 맞았어. 엄마는 늙고 멍청해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 화만 돋을 줄 알지? 아들의 도를 넘은 말에 내 분노는 폭발했다. 나는 식탁으로 걸어가 음식들을 전부 쓰레기통에 쏟아부었다. 그리고 그 부자, 푸즈를 향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내가 말이 심하다고? 내가 늙고 멍청해서 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당신들 입맛에 맞는 밥도 못 차린다고? 그럼 당신들 둘 다 다른 집으로 가보시지 그래?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나는 강지훈의 외도를 확신했다. 갑자기 나타난 김은주 씨에게서는 그의 향수 냄새가 났고 목에는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자국이 남아 있었다. 같은 여자로서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교활한 속셈을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나는 원래 성격이 직설적이라 그녀와 말 섞기도 싫었다. 나는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다. 대충 내용은 우리 집 싸움에 남이 낄 자리가 아니니 제발 좀 꺼져달라는 것이었다. 지극히 합리적인 내 말에도 김은주 씨는 더욱 서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움츠러들며 한 걸음 물러서서 상처받은 척했다. 언니, 정말 오해해요. 전 정말 아이 생각해서 고기 좀 가져다 준 것뿐이에요. 다른 뜻은 없어요. 남편분은 밖에서 힘들게 일하시는데 왜 이런 사소한 일로 다투세요? 정 불편하시면 제가 갈게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서럽게 돌아섰다. 가기 전에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위로하는 척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민우야, 엄마가 속이 좁아서 그러니 너무 미워하지 마. 오늘 탕수육은 못 먹게 됐네. 괜찮아. 다음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은주 엄마 집에 와. 내가 만들어줄게. 아들은 그녀의 부드러운 공세에 넘어가 그녀의 손을 잡고 아쉬워했다. 은주 엄마, 우리 아빠도 가도 돼요? 아빠도 탕수육 좋아하는데. 상냥한 김은주 씨와 폭발 직전에 나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남편은 나를 한번 쏘아보고는 당당하게 아들의 말을 받았다. 그는 아들의 손을 잡고 문 밖으로 향했다. 최수진, 사소한 일로 너랑 싸우고 싶지 않다. 나는 예의와 교양이 있는 사람이니 은주 씨의 호의를 무시할 수 없어. 민우 데리고 아래층 가서 저녁 먹고 올게. 너는 집에서 혼자 반성 좀 해. 만약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이 가정이 계속 존재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그는 아들을 데리고 김은주 씨를 호위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지난 결혼 생활을 되짚어 보았다. 강렬한 배신감이 밀려와 내가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정성껏 준비했지만 타박만 받은 음식들을 바라보며 나는 완전히 결심을 굳혔다. 이 가정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 더 이상 이 가정을 위해 헌신할 필요가 없다. 이 가정이 존재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사람은 강지훈이 아니라 바로 나다. 남편과 아들은 밤늦게서야 돌아왔고 나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남편은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고 아들은 학원에 가야 했다. 나는 습관처럼 7시 반에 일어났다가 내 계획을 떠올리고는 다시 누워 30분을 더 자고 일어났다. 그리고 집을 나서 친구가 추천해준 디자인 스튜디오 면접을 보러 갔다. 면접이 끝난 시각은 10시가 거의 다 되어서였다. 남편에게서 격앙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 저편에서 헐떡이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분명 어딘가로 급하게 달려가는 중이었다. 최수진, 너 미쳤어? 나도 안 깨우고 아들도 안 깨우고 아침밥도 안 해놓고? 나 오늘 주간 회의 있는 거 몰라? 월급 깎이면 나중에 너랑 계산할 줄 알아. 당장 돌아와. 아들 학원 늦었어. 선생님한테 전화 왔단 말이야. 네가 빨리 데려다 주고 가서 제대로 사과해. 나는 거침없이 쏘아붙였다. 감정을 전혀 조절하지 않았다. 내가 당신 엄마야? 먹여주고 재워주게? 다 큰 어른이 알람 맞추는 법도 내가 가르쳐줘야 해? 아침밥 없으면 사 먹을 줄은 알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소리야? 그리고 자꾸 내 아들이라는데 그 애가 나 혼자 낳았어? 당신이랑은 피 한 방울 안 섞였나 보지? 아들한테 새엄마 찾아주는 건 그렇게 잘하면서 아래층 슈퍼장사가 그렇게 안 되나? 김은주 씨가 당신 아들 학원 데려다 줄 시간도 없대? 나의 맹렬한 공격에 전화기 저편의 남자는 말문이 막혔다. 너 하며 더듬거릴 뿐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지 못했다.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친절하게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을 찾아 김은주 씨를 태그했다. AT 김은주 상록 슈퍼, 민우 엄마, 민우 주말 보충 수업 있으니 셔틀 좀 부탁해요. 단톡방은 모두 아는 이웃들이었다. 내 말에 다들 의아해하며 물음표를 날렸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 씨 해킹당했어요? 단톡방에서 무슨 소리예요? 김은주 씨가 왜 민우 엄마예요? 나는 아주 차분하게 단톡방에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여러분, 저 해킹당한 것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 민우가 말하길 자기 마음속 완벽한 엄마는 김은주 씨랍니다. 제 남편도 그 말에 동의하고요. 은주 씨가 아름답고 상냥해서 앞으로 우리 아들 엄마 역할을 맡아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남의 엄마 노릇해서 제 남편과 아들한테 그렇게 칭찬받을 정도면 많이 해야죠. 음성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더 이상 단톡방을 보지 않았다. 친구를 불러 차를 몰고 백화점으로 직행했다. 미용실, 네일샵, 쇼핑까지 풀코스로 즐겼다. 민우가 태어난 이후로 나는 이렇게 제대로 된 외출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친구는 내가 만나자고 한 것에 무척 놀라워했다. 만나자마자 나는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털어놓았다. 친구는 분노하며 안타깝게 내 팔을 잡고 쏘아붙였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강지훈이 하루 3번씩 인스타에 뭘 그렇게 올려대나 했더니 셀카 올리고 영수증 올리고 전부 다 쇼였네. 쇼. 너는 이 집 때문에 이렇게 초췌해졌는데 그도 인간은 무슨 낯짝으로 너한테 화를 내? 정말 양심 없는 것들이네. 인스타그램? 친구의 말에 나는 의아했다. 나는 남편이 인스타그램을 자주 하는 줄 몰랐다. 친구의 스마트폰을 받아 남편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나는 실소할 수밖에 없었다. 강지훈의 외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그는 나를 차단하고 수많은 공작새 같은 게시물을 올렸다. 그것도 내 이름을 팔아서 모두들 그 달콤한 사진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했고 강지훈이 그저 애처가이자 가정적인 남편인 척하는 줄로만 알았다. 그가 수많은 야근하는 날에 김은주 씨와 바람을 피우고 행복한 새 식구라는 환상을 만들고 있었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미 계획이 있었다. 나는 친구와 함께 미친 듯이 쇼핑을 했다. 강지훈은 은행에서 보낸 카드 결제 문자를 받고 내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댔다. 어디서 단톡방 소식을 들었는지 부모님도 내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었다. 부모님의 걱정 어린 물음에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나는 부모님께 단호하게 말했다. 이혼하겠다고. 이 기형적인 결혼 생활은 독립적인 개인으로서의 나,
살아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수많은 권리를 박탈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수렁에 빠져 있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내 짐 싸는 것을 도와주었다. 집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와 있었다. 멀리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였다. 나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나를 손가락질하며 꾸짖기 시작했다. 최수진, 네가 며느리라는 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수백 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네 남편 얼굴에 똥칠을 해? 이 단톡방에 기자도 있다며? 이제 어쩔 거야? 그 사람이 네가 벌인 이 추잡한 일을 인터넷에 올려서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 강지훈 직장 생활에도 영향이 갔단 말이야. 이제 어쩔 거냐고. 너도 참 대단하다. 이런 큰일이 터졌는데 쇼핑할 기분이나? 강지훈이 그러는데 네가 오후 내내 400만 원 넘게 썼다며? 요즘 돈 벌기 힘든 거 몰라? 내 남편 생각은 안 해도 내 아들 생각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미처 대꾸하기도 전에 친구가 참다 못해 시어머니의 말을 받았다. 어머님, 대개 식구들은 양심 없는 게 유전인가 봐요? 뭐가 수진이가 벌인 일이란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드님이 무슨 짓을 했는지 감이 안 오세요?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아들까지 끌어들여 새엄마를 찾아줘요? 제가 우리 수진이 대신 억울해야 할 판에 어머님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시네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아드님이 먼저 바람 피웠고 어머님 손자가 먼저 못된 짓을 했어요. 이 일이 이렇게 커진 건 아직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대개 그 양심 없는 아들놈한테 돈 안 쓴 게 무슨 죄예요? 경찰에 신고라도 해보시죠. 며느리가 자기 집 돈 쓴 게 무슨 법에 저촉되는지요. 친구가 내 앞에 굳건히 서서 일당백의 기세로 막아주었다. 내 코끝이 찡해졌다. 이렇게 누군가 내 앞에 서준 것이 얼마만인지 이 집에서 나는 늘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여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남편과 싸울 때도 아들을 타이를 때도 진정으로 내 입장에 서서 내 마음을 헤아려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동안 계속 나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왔다. 남편이 침실에서 나왔다. 친구의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는 자기 엄마를 보자 즉시 흥분했다. 그 효자 아들은 자기 엄마를 잡아 끌고 친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아래층으로 향했다. 그 와중에도 나를 화나게 하는 헛소리를 잊지 않았다. 엄마, 저 미친 여자랑 말 섞지 마. 인터넷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요즘 세상에 이웃집 가서 밥 한 끼 먹었다고 바람 피웠다고 몰아가는 게 말이 돼. 인터넷에서 내 말을 안 믿어도 애들 말은 믿겠지. 우리 민우가 아빠를 위해 해명 영상을 찍어주겠다고 했어. 그때 가서 봐. 어떤 사람은 제 발등 찍는 꼴이 될 테니 그때 가서 우리 중에 누가 더 창피한지 보자고. 나는 이 사람이 왜 쏟아지는 비난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지 알 것 같았다. 그런 속셈이었구나. 하지만 나는 이미 이 가정을 포기할 생각이었다. 체면 따위가 무슨 상관인가. 집에 있는 태블릿 PC는 내가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강지훈의 계정으로 계속 로그인되어 있었다. 덕분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아주 흥미로운 영상들을 많이 발견했다. 나는 사진과 영상 원본을 저장하고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서도 발급받았다. 훑어보니 의심스러운 지출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520만 원, 1004만 원 같은 의미심장한 금액의 이체 기록과 집에서 가장 가까운 호텔의 결제 기록들. 나는 변호사 친구에게 상담했다. 친구는 단호하게 말했다. 외도를 한쪽이 유책 배우자이며 재산 분할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나는 내 착한 남편, 내 착한 아들이 인간성의 추악함을 제대로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들의 눈에 완벽한 존재인 김은주 씨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똑똑히 보게 해주고 싶었다. 입주민 단톡방의 파문은 내가 정리한 외도 증거들을 올린 후 다시 한번 정점을 찍었다. 아들을 이용해 해명하려던 강지훈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단톡방을 나가고 잠수를 탔다. 개인적으로 연락해서는 이혼 조정을 하자느니 뭐니 했지만 그때 나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였다. 망할 놈의 이혼 숙려 기간. 나는 속전속결로 끝내고 싶었다.
나는 원래 김은주 씨의 신상을 캘 마음이 없었다. 친구가 만약을 데뷔하라고 조언해줘서 사람을 통해 김은주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보았다. 알아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텐데 알고 나니 기가 막혔다. 그녀는 늘 혼자서 슈퍼를 운영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한 과부라고 생각했다. 누가 알았겠는가. 그녀가 고향에 전남편과 아들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도박 중독을 끊지 못해 전남편과 이혼했고 아들의 양육권도 전남편에게 넘어갔다고 한다. 어쩐지 그녀가 민우를 처음 봤을 때부터 눈을 반짝이더라니 결국 남의 아들을 보고 자기 아들을 떠올린 것이었다. 둘 곳 없는 모성애의 배출구를 찾은 셈이다. 같은 여자로서 아들에 대한 그녀의 그리움을 이해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그녀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설마 그녀가 정말 강지훈과 잘 되면 내 아들이 그녀의 친아들이 되기라도 한단 말인가? 내가 보기에 그녀의 행동들은 진심으로 아이를 위한 것 같지도 않았다. 입주민 단톡방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후 강지훈은 잠수를 탔고 김은주 씨는 아예 대놓고 막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인스타그램에 민우와 함께하는 일상을 올리며 마치 좋은 엄마인 양 행세했다. 민우는 학원을 그만두고 매일 PC방, 노래방 같은 유흥업소를 전전했다. 나는 그저 그녀가 어리석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나는 민우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았다. 그는 강지훈과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자제력이 없다는 것. 한번 맛본 달콤함에 계속해서 빠져들 것이다. 한 달 사이에 나는 민우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3번이나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우의 성적이 곤두박질 쳤고 이제는 친구들과 싸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미 강지훈과 이혼을 준비 중이니 아이 아빠에게 연락해서 상담하시라고.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일이 학부모 총회인데 이전에 내가 기획했던 자선 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라 내가 오지 않으면 아쉬울 것 같다고. 나는 이미 친구와 여행 계획을 세워두었다.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민우의 완벽한 엄마가 학부모 총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이 친엄마는 앞으로 다시는 그의 일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연경관은 최고의 치유제였다. 보름간의 여행은 많은 것을 잊게 해주었다. 내가 서울로 돌아왔을 때 이웃들을 통해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전해 들었다. 학부모 총회는 정말로 김은주 씨가 민우 대신 참석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자선 활동을 주제로 한 학부모 총회는 결코 훈훈하지 않았다고 했다. 첫째, 민우의 성적이 곤두박질 쳐서 뒤에서 7등이라는 성적표는 회의에 참석한 김은주 씨의 얼굴을 뜨겁게 만들었다. 둘째, 내가 기획했던 자선 활동에 대해 김은주 씨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배운 것이 많지 않은 그녀는 이런 활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발표 시간에 상식 밖의 말을 몇 마디 했다가 다른 학부모들에게 면박을 당했다고 한다. 아주 보기 흉한 장면이 연출되었다고. 강지훈은 내가 학부모 총회에 오지 않은 것을 보고 무언가 깨달았는지 황급히 집으로 달려왔다. 하지만 집에는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사하라는 문자 메시지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집은 결혼 전에 부모님이 사주신 것이었다. 내가 이사한 것은 그와 민우에게 자리를 비워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순전히 이 더러운 곳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나는 이미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 집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놓았다. 더 이상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끝없는 비용을 계획할 필요가 없게 되자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돈이 뭐 그리 중요한가. 인생 한 번 사는 거 편안한 게 최고지. 어찌됐든 나는 절대로 이 배은망덕한 부자, 후즈를 위해 단 한 푼도 더 쓰지 않을 것이다. 스튜디오 면접 합격 통지도 이미 와 있었다. 기본급 800만 원은 내게 충분했다. 나는 디자인을 전공했고 예전에는 디자인 업계에서 꽤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친구가 다리를 놓아주자 예전의 클라이언트들이 내가 복귀했다는 소식을 듣고 앞다투어 협업을 제안해왔다. 스튜디오 대표는
이 사실을 알고 입이 귀에 걸렸다. 그는 즉시 새 계약서를 작성해 기본급 외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순식간에 상황은 아주 좋아졌다. 나는 감히 상상도 못했다. 내가 한 달 열심히 일한 것이 몇 년 동안 고정급만 받던 강지훈을 뛰어넘을 줄은 친구가 진실을 짚어주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자기야, 너는 원래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었어. 단지 결혼에 발목 잡히고 소위 말하는 가족이라는 책임감에 묶여 있었던 거야. 그 짐 덩어리들이 없어졌으니 너는 앞으로 점점 더 잘 될 거야. 이전에는 나도 모르게 과거의 일들을 곱씹으며 양심 없는 남편과 아들을 증오하고 내 헌신이 헛되었다고 분통을 터뜨리곤 했다. 하지만 지금 친구의 말은 내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고 나를 완전히 깨닫게 했다. 과거의 상처에 계속 잠겨 있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또 다른 형벌이 아닐까? 잘못한 사람은 강지훈이고 민우다. 마음 불편해야 할 사람은 그들이지 내가 아니다. 민우가 사고를 쳤다는 소식은 입주민 단톡방에서 알게 되었다. 늘 나에게 험악하게 대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비굴하고 아첨하는 듯했다. 수지나 이웃들한테 들으니 아직 서울에 있다면서? 그게 민우가 좀 다쳤어. 강서방은 출장 갔고 나 늙은이가 병원 규율 같은 걸 잘 몰라서 의사가 수술해야 한다는데 돈이 좀 든다네. 병원에 한번 와줄 수 있겠니? 나는 그녀의 어이없는 말에 실소했다. 병원 규율을 잘 모른다니 참말도 잘 지어낸다. 결국 돈 필요할 때 돈이 없다는 소리겠지. 아이 아빠는 멀쩡히 살아있고 아이 새엄마는 슈퍼를 운영하고 있다. 이제 와서 나를 찾다니. 나는 돈 없다고 딱 잘라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다. 전화기 저편에서 민우의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다. 아마도 육체적인 고통이 자존심을 이겼나 보다. 그는 처음으로 그렇게 간절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엄마, 제 팔이 부러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 안 하면 저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대요. 아빠는 출장 갔고 은주 아줌마는 저를 돌봐주지 않아요. 엄마, 예전 일은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장애인 되면 안 돼요. 예전 같았으면 민우가 내 앞에서 우는 것은 고사하고 눈썹 한번 찡그리거나 재채기만 해도 내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마치 10년 동안 생선 가게에서 생선만 다듬은 사람처럼 마음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마지막 남은 일말의 선의를 베풀어 그의 친아빠에게 연락해 주었다. 그리고 전화로 단호하게 말했다. 민우야, 이전에 학부모 총회 때도 말했지만 앞으로 내 일은 내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거야. 전적으로 내 그 완벽한 엄마에게 맡길 거라고. 나한테 와서 불쌍한 척하며 사과할 필요도 없어. 불쌍한 척을 하든 사과를 하든 나는 받아주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내 아빠가 너를 돌보지 않는 게 아니야. 정말 돈이 없는 거지. 듣자 하니 내 그 은주 엄마랑 잘해보려고 그 여자가 말한 대박 아이템에 꽤 많은 돈을 투자했다더라. 지금쯤이면 아마 속옷까지 다 팔아야 할 지경일걸? 참 꼴 좋다. 그렇지? 강지훈이 찾아와 사과하며 재결합을 구걸하던 날, 나는 막국내 유명 디자인 브랜드의 공모전 참가 통지를 받고 스튜디오 멤버들과 공모전 기획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는 스튜디오 문 앞에서 1시간 넘게 쭈그려 앉아 나를 기다렸다. 내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는 흥분해서 나를 막아섰다. 2달 만에 본 남자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해져 있었다. 빛 독촉에 꽤나 시달린 모양이었다. 이전에 민우가 싸움을 하다가 자기 팔을 부러뜨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의 머리도 깨뜨렸다고 한다. 자기 치료비와 남의 집 치료비를 합치니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왔다. 강지훈은 자기 아들 팔 치료할 돈도 없는데 남의 집 아이를 배상할 돈이 있을 리 없었다. 출장에서 돌아온 첫날 부주는 격렬하게 충돌했고 병원에서 하마터면 주먹 다짐까지 할 뻔했다고 한다. 민우의 팔은 제때 치료받지 못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되었다. 그 일로 그는 친아빠를 깊이 원망했다.
강지훈 역시 천문학적인 배상금 때문에 공부는 안 하고 사고만 치는 친아들을 원망했다. 그는 잊었다. 예전의 민우는 이렇지 않았다는 것을.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은 바로 자기 자신과 민우의 그 완벽한 엄마이자 이미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김은주 씨라는 것을. 김은주 씨는 아마도 강지훈과 더 깊이 지내본 후 그가 기댈 만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게다가 사고만 치는 골칫덩어리 아들까지. 자신의 비참한 미래를 상상하기 싫었는지 작별 편지 한 장 남기고 바로 도망쳐버렸다. 가기 전에 부지의 임대 아파트에 있는 값나가는 물건들을 챙겨가는 것도 잊지 않았다. 자기 보상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강지훈에게서는 예전의 그 오만한 기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초라하고 소심하게 움츠러들어 있었다. 손에는 밀크티 한 잔을 들고 있었는데 내가 예전에 그와 연애할 때 가장 좋아했던 복숭아 우롱차였다. 수진아, 내 스튜디오를 알아내서 너 보러 왔어. 예전 일은 나와 민우가 너한테 정말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민우도 너를 많이 보고 싶어해. 시간 괜찮으면 집에 와서 우리 세 식구 같이 밥 한번 먹을까? 그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며 내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그저 비웃음만 나올 뿐이었다. 나는 안내 데스크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모두 예약해야 하며 관련 없는 사람은 스튜디오에 들여보내지 말라고 일러두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저분이 팀장님 남편이라고 하셔서. 나는 강지훈의 당황한 눈빛을 마주하며 또박또박 대답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전 남편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전 남편과 어울릴 취미도 없고요. 보안팀, 손님 배웅해드리세요. 스튜디오에서의 그 일은 강지훈의 체면을 완전히 뭉개버렸다. 하긴 이 지경에 이르러서 그에게 무슨 체면이 남아있겠는가. 인터넷에 퍼진 이야기로 인해 그는 지금까지도 동네 사람들의 가십거리이자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고작 밀크티 한 잔과 몇 마디 좋은 말로 이 가정을 위해 수년간 헌신했지만 결국 배신당하고 무시당한 나를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정말 꿈도 야무지다. 일에 몰두하면 좋은 점은 새롭고 질 좋은 인맥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나는 일에서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스튜디오 대표의 소개로 새로운 남자친구도 만났다. 새 남자친구는 외모도 준수하고 집안도 괜찮으며 교양과 능력을 모두 갖추었다. 내가 미래의 배우자에게 바랐던 거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다. 지금은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미래의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 나는 당연히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용기를 잃지 않을 것이다. 남자는 괜찮으면 계속 만나고 아니면 바꾸면 그만이다. 누가 나를 저버리면 나는 그 사람을 포기하면 된다. 내 자신의 감정이 내 행동의 첫 번째 기준이다. 후회하는 전남편, 비참한 아들, 지금의 모든 결과는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다. 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 것뿐이다.